예,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여당은 신중론 속에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보수 야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도 보수와 진보 진영의 광장에서의 대결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 어떤 바람을 불고 올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두 분 시중에 여론 많이 듣고 계시죠. 이제 그 칼날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소환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있겠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황?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죠. 지금 11개 혐의 중에서 일반적인 보도에 따르면 한 4개 정도 혐의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로서는 소환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서면 조사할 일은 없을 거고 지금 장관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차명 투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지했거나 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통장에서 부인에게 흘러갔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 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차명 투자죠. 네. 근데 거기 그 부분을 이제 민정수석대의 일이니까 그 돈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취했다 하더라도 부부기 때문에 그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소환이 불가피한데 글쎄 여기에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일단 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도주의 가능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죄의 중대성 관련된 문제도 저는 분명히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이 여권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검찰의 지나친 외압 수사, 강압 수사에 했던 것이라는 부분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일단 이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기자간담회 하고 또 청문회에서 얘기했었던 모든 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었어야죠. 근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죄냐 무죄냐는 이제 법원 맞습니다. 판단을 내려지는 거지만 영장 발부 그 단계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제기했었던 여러 문제들이 소명이 됐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자기 책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안쓰러운 거는 집권당이 너무 무기력했었지 않습니까? 이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저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조금 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의원이 이 불출마한 것도 다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국 사태가 갖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해서 던져준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조 전 장관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도 좀 사과를 더 해야 한다라고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은 아직 공식 논평 내놓지 않고 있고요. 청와대도 지금 말을 좀 삼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논평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게 이 있을까요? 조국 사태 관련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민주당이 대단히 무책임하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사태가 나오고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안 됐다라면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과잉수사라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11개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대통령께서는 송구스럽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나마로 저희 가름할 수 있다 치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수석보좌관회의 말고 정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으니까 입장에는 그렇다 치는데 민주당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똑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 엄청난 사태가 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만 다른 방향이라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1달러를 안 짓고 가느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그런 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설득도 구하고 다시 또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뭐가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1달러 없이 항상 넘어갑니다,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모습은 전 집권 여당으로서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조국 정국에서 몇몇 장면은 마치 재방송처럼 되풀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법원 앞에서 찬반 또 다시 그런 맞불 집회도 있었고요. 이번 주말에 또 다시 진영 간의 어떤 장외에서 또 다시 그런 의견 표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자제한다 이런 여론도 아마 중간중간에서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광화문 일대가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집회와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도착을 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광장에서 소리를 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지만 참여민주주의가 나름대로 꽃을 피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의견만 표출하고 남의 의견을 다 무시한다. 특히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걸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초동에 가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사법 개혁의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항상 옳다고 그러고 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뭐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렇게 극단의 또 배제 정치가 진영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려지고 나름대로 안보가 튼튼해지고 또 사회 갈등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자신들이 지지층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결국은 조정하는 것 역할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몰락하고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네. 저렇게 광장의 민주주의가 아주 분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가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국당은 또 별도로 또 장외 집회를 네. 연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당의 장외 집회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판단해서 예. 계속해서 집회를 열 거라고 좀 보는데요.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차분하게 정기국회 이제 마지막 슈퍼 예산 513조를 예. 지금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것을 장애로 가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대 투쟁이 있다. 하나는 원내 투쟁이 있고 원내 투쟁이 있고 정책 투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원내 투쟁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뭐 조국 전 장관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면 원내 투쟁과 정책 투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한정당과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줘야지만이 찍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조금 방향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 교수님께서도 장외 집회 목소리 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외 집회 의미가 없죠, 이제. 원래 장외 집회가 두 가지였잖아요.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그리고 이쪽에서는 조국 수호였어요. 검찰 개혁은 전 사실은 명분이었다고 보고 검찰 개혁을 뭐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로 와 있는데 사법 개혁 아닙니다만 검찰 개혁 하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만 전 조국 수호에 더 많은 명분을 주저했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국 수호 대 조국 퇴진 가지고 양쪽이 극한적으로 맞붙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시민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뭘 또 장애를 합니까 도대체? 공수처 반대와 공수처 설치로 또 장애 집회를 합니까? 그거는 국회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당 차원에서는 서로 공방하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개진합니다만 국민들이 계속 나와서 양쪽에서 공수처 설치 반대로 얘기하고 또 이제 정 교수 구속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집회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지 전 시민들께서도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시민들에 대한 말이 이제 금기시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그렇다면 나 좀 해야 되겠어요. 시민들도 자제 좀 하시고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양쪽의 진영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그 장애 집회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고 예. 민주당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기 그 사법 그 개혁 그 이제 압박한다고 그래서 이제 검찰도 압박하고 법원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영기 그 교수 구속영장 발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시민들께도 저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 내일 집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데 공수처 설치 법안 전략을 어떻게 만들지 지금 뭐 한국당은 아예 뭐 반대를 하고 있고 금소 정당들도 다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다음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을 근데 하십니까? 일단은 전략적 방향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10월 27일 이후에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지만 그런 일종의 방향을 한번 좀 이렇게 다른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보이게 한 것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야 3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튼 게 11월 27일 날 선거법에 관련돼서 예. 이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니까 아마도 동시에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거로 방향을 바꾼 거가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쟁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여3당 같은 경우에 선거법 개정을 먼저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서서히 지금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겠다. 왜냐하면 이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28의 지역구가 줄게 되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28명의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바뀌는 선거법에 찬성할까요? 저는 전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30석 정도를 늘려가지고 330석이 되면은 지역구는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만 75석으로 늘리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 3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는 상당히 민심의 향배가 저는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 정수 30석을 늘리는 거를 토대로 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아니 어떻게 선거법이라는 거는 게임의 룰인데 그거를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가져갔을 때 또 의원 정수까지 늘리겠다. 저는 굉장히 민심의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지만은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좀 보여요. 저는 그런 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민주당이 아무리 공수처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최 교수님. 네, 공수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수처라는 게 1995년도에 제기가 됐고 말이 나온 지 거의 30년 됐어요. 23년 정도 됐죠.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한 1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공수처가 검찰력의 모든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공수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고 근데 한국당이 이제 공수처를 완전히 무조건 반대하니까 이 태도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또 상당수의 국민 여론이 이 공수처 필요하다라고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야가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정 안 되면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사실은. 보다 그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볼 땐 이 공수처보다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종결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선거법도 같이 논의해야지 기승전 조국이든 또 기승전 공수처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중요합니다만 지금 야당이 워낙 반대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이 물론 한국당도 태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면서 뭔가 선거제도 같이 이제 동시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공수처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는 전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우리 김 교수님이나 다 정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의원 정수 좀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이 지역 유권자로 볼 때 이런 국회의원을 많으면 뭐 합니까 도대체? 이거 보셨잖아요. 한국당이나 민주당들. 자기 목소리 하나도 못 내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 사퇴 아니 불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원을 또 늘려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꼼수 부리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공천 가산점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당내 그 TF에서 일을 했었던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준 그 부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 나름대로의 그 책임감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내대표였었고 많은 의원들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저는 출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것은 이제 결국 나의 지시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에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을 저런 식으로 표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꾸만 정치를 이제 희화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에서도 아니 표창장을 주려면은 애국 시민한테 줘야지 왜 의원들한테 주느냐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표출한 거라고 좀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대한 가산점 문제는 공천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투명하고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그 기준이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공천 문제 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8년대는 국민들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해서 박근혜 그 당시에 전 대표가 굉장히 그 항의를 했었고 또 2012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뭐 20% 컷오프 한다 해가지고 친일을 뭐 공천에서 배제시켰고 예. 2016년도에는 옥새 파동이라 해가지고 뭐 영도에서 김무성 대표가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이 공천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번 공천은 정말 누가 봐더라도 납득할 수 있고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렇게 60명에 대한 가산점을 다 줘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예. 하는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금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고요. 중진 의원 등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경선을 통해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좀 더 크게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표창장에 이어서 공천 가산점까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소환 대상인 한국당 의원이 60명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공천 가산점. 황교안 대표도 이 공간이 이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뭐 이것도 그 정도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좀 기류가 바뀐 저희 것 같아요. 보면서 느끼는 게 예. 한국당의 한계다. 제가 딱 그거 느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공천 패스트트랙, 특히 이 조국 정부에서 나타났던 건 이 양진영의 극심한 대결이었고 지금 뭔 어쩐지 이 이제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 패스트트랙도 뭡니까? 이거는 한국당의 법을 어긴 거였어요. 국회법,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긴 조항이잖아요. 국회 회의방에. 근데 그 어긴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건 글쎄 나경원 의원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가 12월쯤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은 또 원내대표, 나 대표가 요즘 의원들의 인기 관리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또 이 재임 날라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 여담인데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걸로 봐요.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서 아니,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가지고 공천 유리하게 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거죠.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 안 죠. 이 국회법에 따른 사보임 절차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런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 생각이고, 예. 그건 저는 뭐 제 생각이고,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거예요. 그거야 뭐 이제 뭐 그것들을 비판의 영역일 예.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이 동의할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 주고 뭐 저기 상품권 50만 원 주고 이런 거. 그 나와서 화면 보니까 의원들 막 웃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엄청난 2달 이상의 그 갈라진 양 진영의 대결, 진영 정치. 웃음이 나올까요? 저는 정말 이렇기 때문에 여야 막론 이건 특히 한국당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국 정치가 한국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두 분 계속 언급해 주셨던 표창원 의원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좀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꽤 인지도가 좀 높은 의원 그렇죠.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결심 어떻게 보셨고 이게 앞으로 또 민주당 내에 좀 어떤 물갈이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두 분이 다 그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청문회 예. 위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띄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뭐 보셨겠습니다만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특히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 굉장히 앞에 나가서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조국 장관, 전 장관 비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문회 때도 그랬고 저는 그거 보면서 대단히 어색하게 봤어요. 저거 아마 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 거다.
너가 저렇게 마음 놓은 소리 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그 포커페이스가 이렇게 저도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그 불출마 선언한 거 보면서 거기에 대한 회의가 깊었다고 저는 느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없는 걸 얘기하고 당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느낀 자괴감 같은 거, 자기 부정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난 것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그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그 지난 정권 때 항상 비판했던 게 뭡니까? 청와대에 너무 집권당이 종속돼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이번 정권도 큰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두 분의 이 불출마 선언이 향후 지나치게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이 좀 보세요.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항으로 보이잖아요. 불출마 선언하고 뭐 양심고백 같은 거 하고 그게 항상 선거는요. 공천을 어떻게 하냐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개혁 공천을 하는 정당과 과거에 사로잡힌 정당이 확연히 차이 나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한국당이 지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표창원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제가 실은 아주 최근에 KBS라는 데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기 스스로가 그 방어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제가 표정으로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그 공격을 하였으니까 나중에 끝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좀 깊이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그 표정을 보니까 참 그 자기는 나름대로 공정과 정의를 그동안 얘기를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사태가 가져온 내로남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러한 정치적 행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가지만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2004년 2월 달에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었었습니다. 강남 울구의 지역구를 내놓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오세훈 법을 만들었어요. 정치와 관련된 잘못된 법을 좀 바꾸자. 이번 남은 경우 한 5개월 있지만 이철희 의원하고 손잡고 같이 함께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 이제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청와대하고 여당한테 진짜 쓴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은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저 김도영 씨가 있었어요. 그 노래 불러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저는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만 들어가면 망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또 청와대하고 여당에다 좀 쓴소리를 좀 하면서 앞으로 집권 여당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아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마지막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두 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예산안 관련해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시와 학대 골자란 입시제도 개편 방향, 약간 상향 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교육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본인 직접 주재하게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나왔던 내용과 정책 방향이 좀 상충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공감, 또 비공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시정연설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 또 여론조사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많은 걸 질문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 해주세요. 그 비공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시정연설에 대한 비공감인데 그 차이가 큰 건 아니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시 확대 그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시와 수시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특히 교육제도의 문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학부형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에 사실 조국 사태의 가장 촉발적인 법률적인 거 이외에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공정의 문제고 그게 입시 자녀. 그래서 나온 거죠. 이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처럼. 근데 이 부분이 교육부 정책은 정시 확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시 확대 얘기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교육부 또 입장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장관 회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정연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공감의 문제인데 공정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공정, 개혁, 포용, 뭐 정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공정이 27번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바로 이제 조국 사태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정 얘기를 하니까 다른 때 공정, 작년에 들었던 공정의 얘기와 재작년에 들었던 공정의 얘기가 약간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당이나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치 취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공정 말씀하시니까 조금 약간 그 괴리는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공감보다 비공감이 좀 조금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대통령이 교육제도 문제와 관련돼서 저렇게 불쑥 국정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것은 저는 내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니까 교육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집권 초기에 많은 분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았었던 거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었던 거잖아요. 또 우리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커피도 들고 오고 친서민 행동을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거꾸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교육부랑 사전에 정거 없이 지금 오늘 관계장관 회의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시 한번 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도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각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권제 후반기에 오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공정을 27번을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국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입시 비리로 보지 않고 마치 그것이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도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편법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데 이거 자꾸만 제도 탓으로 돌면서 그걸 공정으로 가져가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긍정적 평가, 의문 갤럽 조사에서는 좀 2% 오르고 그리고 부정은 한 3%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조금 좁혀졌다고 하지만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전히 데드 클로스인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에서는 똑같습니다. 38%가 못했다 그러고 53%가 잘했다 그러고 53%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지 단순하게 어떠한 수치만 보지 말고 중도라는 거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넘어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좀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빨리 인적 쇄신을 통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묻게 하는 거. 이게 오히려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